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김 여사나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해 이번 사안에 대한 여당의 대응 기류가 바뀐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김 여사 관련 문제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어제 열렸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논란과 대응 방식에 대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함정 취재로 인해 정치적 공작이란 입장을 강조했지만 사과 없이 수도권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개적인 사과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도부인 김경률 비대위원과 영입인재 이수정 교수에 이어 그동안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왔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의혹은 기본적으로 함정 취재였다면서도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고 밝힌 겁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앞서 이번 논란을 두고 당내 수도권과 대구 경북 지역 출마자 사이에 시각차가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오늘 라디오에서는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다만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 여사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 수도권 선거에서 진다는 건 개인적 주장이라며 인식차를 지역별로 가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특별감찰관 임명 등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김 여사 문제를 둘러싼 당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천 국면이 본격화된 민주당 안에서도 이른바 친명 공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요. 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국민참여공천제를 비롯해 세부적인 공천 규칙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세부 평가 지표를 정할 때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건데 앞서 확정된 시스템 공천 룰, 여론조사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비명계를 중심으로 공천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국민 참여를 내세웠지만 강성 당원들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돼 비명계 찍어내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자객 공천 우려와 관련해 언어 도단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신과 가까운 친명계 후보들이 더 많이 떨어졌다며 마음이 아프다고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제3지대의 세력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래대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탈당한 홍서윤 전 민주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이 합류했다고 밝혔고 제3지대 핵심 인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은 내일 창당대회를 엽니다. 네, 원내 현안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르면 오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정부로 이송될 전망인데 여야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죠. 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이르면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재를 거쳐 정부로 넘어갑니다. 여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는데요. 특별법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방식을 문제 삼으며 야당의 새로운 안으로 다시 협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조금 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건 비정한 처사라며 이미 국회의장 중재안을 바탕으로 협의한 법안인 만큼 여당과 추가 협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이르면 오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참사 발생 1년여 동안 고심하던 검찰이 결국 기소로 결론을 내리면서 서울경찰 최고 책임자가 법정에 서게 될 전망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참사 보름 전인 10월 14일부터 당일까지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일 수 있다는 공식 보고만 모두 4건입니다. 경찰은 김 청장이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기동대 배치 등 구체적 지시 없이 방치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수사를 넘겨받은 서울 서부지검은 처음엔 기소 의견이었지만 수사팀이 교체된 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김 청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만큼 주 의무는 없다며 지난해 말 불기소 의견을 대검찰청에 내기도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엇갈리자 결국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에 공을 넘겼습니다. 지난 15일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는 김 청장이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부대에게 의견으로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김 청장 기소 여부를 놓고 1년여 동안 저울질해왔던 서울 서부지검은 이르면 오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수사심의위 기소 권고를 존중해 신속하게 최종 처분 결과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기소 의견을 냈는데도 불기소한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그동안 수사 기록과 유가족 의견서 등을 종합 검토했고 대검과 논의 끝에 기소로 결론낸 것으로 보입니다. 김 청장 기소 방침에 따라 재작년 이태원 참사 발생 1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서울경찰 최고 책임자가 법정에 서게 됩니다. 김 청장이 기소되면 대기 발령이나 직위 해제 등 후속 인사 조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유성훈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전지검에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직권남용과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6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어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장 전 실장이 당시 사회수석 비서관이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사전에 통계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지시하고 후임들까지 통계 자료를 받아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오르막을 오르지 못하고 뒤로 미끄러지면서 7명이 다쳤습니다. 경기 파주시에서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우종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을버스 한 대가 아파트 정문벽을 들이받은 상태로 멈춰서 있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버스에서 내린 승객들을 현장에서 응급 처치합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홍은동에서 마을버스가 오르막도로를 올라가지 못하고 뒤로 미끄러졌습니다. 차량에는 24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7명이 부상으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25톤 트레일러 화물칸에서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도로 한편에는 택배 물건을 담은 종이와 스티로폼 상자들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경북 성주군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에 실려있던 택배 상자들이 탔습니다. 도로에 멈춰선 승용차 엔진룸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승용차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탔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대전 지족동 도로를 주행하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경기 파주시 적성면에서 사육하던 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건 지난 16일 경북 영덕군에 이어 올해 두 번째입니다. 확진 농장에는 출입 통제 조치와 함께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농가에서 키우던 돼지 1,700여 마리는 매몰 처분될 예정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나 방역당국이 설 명절 비상방역 체계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360명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았던 2020년 1월 353명보다 7명 많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의 절반 정도는 6살 이하의 영유아 환자들이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자녀를 낳는 비율이 갈수록 감소하는 가운데 자녀는 둘 이상 가진 부모들 사이에서는 혜택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다자녀 부모와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용기를 내 2명 이상의 자녀를 낳았지만 그로 인한 혜택은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출산 시 지원금이나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외 체감할 수 있는 다자녀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꼈다면서 둘째 이상을 생각하고 있지만 주저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국방성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동해에서 수중 핵무기 체계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는 소식이 북한 국방성을 통해서 들려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5일부터 17일까지 지금 제주 공해상에서 진행한 연합해상훈련에 반발하는 내용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15일부터 17일, 그러니까 사흘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올해 첫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했는데 이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북한이 동해에서 수중 핵무기 체계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 이런 소식이 북한 국방성 대변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소집한 북한 문제 관련 회의가 열렸습니다. 북한 위협에 대한 안보리 대응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예상대로 북한을 감쌌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비확산을 주제로 한 안보리 비공식 협의는 한미일 3국의 요청으로 소집됐습니다. 올해부터 선출직 이사국 활동을 시작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북한 이슈를 주도적으로 제기한 겁니다.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황중국 대사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북한의 상황에 대해 이사국 모두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대표부는 최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 등 밀착하는 북러 관계와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 협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핵정책이 변화한 만큼 안보리의 대북 기조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안보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도 우리나라와 함께 보조를 맞추며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북한 편을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이 동북아 지역 긴장을 극적으로 높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껏 대북 전략에서 염두에 두지 않았던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 이전으로 북한 위협 수준의 차원이 달라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I think the nature of North Korea as a threat in the region could drastically change over the coming decade as a result of this cooperation, and that's something that we have to pay attention to. 바디 국장은 북러 간 군사 협력이 한미 확장 억제 협력에도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의 북한산 미사일 사용이 서방 방공망을 상대로 성능을 입증한 셈이어서 북한의 무기 수출에도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있지만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포착되지 않는다고 미국 싱크탱크가 평가했습니다. 지난 16일 촬영된 풍계리 핵실험장의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핵실험장의 관리동과 지원시설, 지휘통제구역에서 활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활동이 북한이 3번 갱도에서 진행해온 유지보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붕괴 상태인 1번, 2번, 4번 갱도에서는 활동이 감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에서 개인 사유지에 난 도로, 이른바 사실상 도로를 땅 주인이 막아버리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런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녹색 울타리가 도로 한복판을 막았습니다. 샛길 하나를 냈지만 장애물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30년 넘게 써온 도로가 울타리로 막힌 건 올해 초입니다. 알고 보니 개인 소유 땅이었는데 도로 부지로 묶여 있다가 일몰제 시행으로 땅 주인이 재산권 행사에 나선 겁니다. 주민들은 불편은 물론 안전 문제까지 호소합니다. 진입로가 안 되니까 혹시 화재 시 소방차 부분이 일단 안 들어오고, 그리고 애들 저 뒤쪽에 보시면 초등학교 한 개 있는데 애들 개학하면은 주로 이쪽이 등하교 등교길인데 인근에서는 건물 사이로 난 유일한 통행로가 막혀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이곳 역시 주민들이 30년 넘게 이용하던 길이었는데 땅 소유주가 말뚝과 철제 구조물로 입구를 절반 넘게 막아뒀습니다. 사유지에 난 비법정 도로를 이른바 사실상 도로라고 하는데 최근 전국적으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적게는 5%부터 많게는 20% 넘는 도로가 사실상 도로인 거로 추정됩니다. 민원도 수백 건씩 들어오지만 행정기관에선 사유지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길을 막은 소유주가 일반 교통방해 혐의로 처벌받기도 하지만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면 대부분 재산권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내 땅이니까 내가 공짜로 사용하라고 한 적은 없지 않느냐. 다 인정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이용료는 받아야겠다. 이래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그 토지 지주들이 다 이기게 돼 있어요. 지역마다 또 도로마다 상황이 제각각인 만큼 개별 사건마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결국 행정기관이 땅을 사들이는 게 대책인데 이를 위해선 과도한 땅값 요구를 막을 수 있는 매도 청구권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홍해에서 자주상선을 공격하는 예멘의 후티 반군을 미국이 추가 공습했습니다. 미국은 자위적 차원에서의 행동이라며 확전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는데 이란과 파키스탄 간의 충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신웅진 기자입니다. 미국이 현지 시간 18일 후티 반군 시설을 또다시 공습했습니다. We did it again this morning, striking at some anti-ship missiles, a couple of anti-ship missiles that we had reason to believe were being prepared for imminent fire into the southern Red Sea. 미국은 지난 11일 영국 등 동맹의 지원을 받아 공격했고 지난 14일과 16일에도 후티 반군 미사일을 타격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직접 지속적인 공격 방침을 밝혔습니다. Are the airstrikes in Yemen working? Well, when you say working, are they stopping the Houthis? No. Are they going to continue? Yes. 미국은 그러나 홍해의 자국 선박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차원의 조치일 뿐 확전을 원치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란과 파키스탄 무력 충돌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백악관은 이란과 파키스탄이 잘 무장된 나라들이라며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상황 악화를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We don't want to see an escalation of any armed conflict in the region, certainly between those two countries.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파키스탄 당국자들과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파키스탄을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면서 파키스탄이 먼저 공격당했다며 이번 사태는 이란이 지역을 불안하게 만든 또 다른 사례라고 비난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국제유가가 수요 증가 전망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상승했습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현재 시각 18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날보다 2.09% 오른 배럴당 74달러 0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WTI가 배럴당 74달러를 넘긴 것은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브렌트유 선물도 1.6% 상승한 배럴당 79달러 1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인천과 김포 간 갈등으로 지연되어 온 서울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의 이 노선과 사업 비용 분담 방안 등 조정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현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인천 지역 내 역을 4개를 만들 것이냐 2개 만들 것이냐 이 부분 놓고 인천과 김포가 갈등을 빚어왔었는데 오늘 정부가 절충안 내놓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이 10,000명 이상의 이용 수요를 반영하고 철도망 계획과 환승 연계성, 합리적 경제성을 원칙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는 원당을 거치도록 인천에 역 4개를 신설할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행 시간은 약 27분, 사업 연장 길이는 25.94km, 사업비는 3조 1,700억 원 들게 됩니다. 반면 김포는 이보다 통행 시간 3분, 사업비는 4천억 원, 길이는 1km 감축할 수 있게 인천의 역을 2개만 만들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조정안은 인천 지역의 환승역 2개를 신설하고 김포 지역의 환승역 3개를 포함한 역 7개를 만들어서 이 통행 시간은 약 26분 걸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업 연장 길이는 총 25.56km에 사업비는 3조 700억 원 들게 돼서 양측 입장에 중간선을 제시한 셈이 됐습니다. 또 이용 수요 측면에서는 하루 11만 4,800여 명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인천시 안이나 김포시 안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으로 김포, 검단, 신도시 주민의 이 서울 접근성이 개선되는 만큼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비에서 사업비를 분담하는 안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이 건설 폐기물 처리장 조성에 대해서도 김포시, 인천시 공동 책임 아래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서울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을 4차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김포시는 김포 양촌에서 이 김포 통진 마송, 이 김포 환경재생 혁신 복합단지 조성지구까지 5호선을 추가 연장해 줄 것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국토부는 이런 추가 정거장 신설 요구에 대해서는 기술 검토 등이 끝나는 대로 지자체, 전문가 등과 필요성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이 김포 골드라인과 공항철도의 혼잡 등 수도권 지역 서부의 이 광역 교통 문제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세부 노선에 대한 지자체 간의 대립으로 국가 계획 반영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이행이 그동안 지연되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감성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디올백이 저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는지 우선은 사실관계가 저희로서도 궁금하잖아요. 국민들로서도. 사실관계를 말씀하고 사과하자. 뭐 일부에서 왜 몰카 공작한 사람을 탓하지 않냐. 대단히 부적절하고 법률적으로도 심각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도 요구하는 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여사님 관련이다. 김건희 특검법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사건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이제 느끼고 있으면서 대통령과 입장을 표명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대변인 입장으로 충분하게 책임 있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은 이해해 주세요. 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김경률 위원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하고요. 그 발언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에 대한 검토 문제를 전향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총선 앞두고 여당 내에서도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동훈 위원장 지금까지 당정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악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입장을 밝힌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주목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이 비대위 체제를 출범하고 몇 주 동안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제 새롭게 참신한 발언들, 그다음에 정치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주도적인 이슈들을 좀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인기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고,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얼굴로 해서 총선을 좀 해볼 만하다 이런 좀 기대감도 생기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킬러 문항이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킬러 문항이 바로 이제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두 가지였죠. 구체적으로 하나는 특검법과 관련돼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나 특검법은 우리 당의 입장이 공식 입장이 똑같습니다만 이건 특검법의 사유가 안 되는 애초부터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받을 수 없다라고 거부권으로 저는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특검법이 나왔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특별감찰관 임명하고 그리고 내부에
그 여러 가지 그 부속실을 새로 만드는 내용들을 좀 보완을 최근에 내놨고요. 또 하나가 이제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련된 킬러 문항이 바로 이제 저거였죠. 예. 명품백 논란이었는데 예. 저게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것도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몰카 공작이고 함정 취지였다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 적절한 것이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의혹이 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아마 김경률 비대위원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예. 좀 궁금하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고 좀 석연찮은 게 있다는 것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일단 한 스텝을 옮겨온 입장에서 예. 추후에 이 명품백 논란에 대한 김건희 여사 차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당 차원의 좀 새로운 해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러니까 한 스텝은 한동훈 위원장이 밟았다 치더라도 다음 스텝은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가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과연 직접 사과를 나설까요? 안 하시겠죠. 예. 네. 근데 직접 사과를 하지 않더라도 예.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입장을 뭐 국민의힘에서 뭐 전달을 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는 있죠. 예. 꼭 대선 국면처럼 뭐 김건희 여사가 나와서 꼭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국민들이 꼭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을 거고요. 예. 문제는 국민들이 계속 궁금해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무시하고 있는 이런 예. 상황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뭐 어느 정도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김경률 비대위원도 본인이 수도권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 아마 지역 민심도 들어봤을 거고 이게 뭐 민주당 지지층만의 궁금증은 아니다라는 판단 하에서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까지 하면서 세게 나오신 것 같은데요. 아마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은 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고 뭐 본인들의 입장을 대신해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잘 얘기해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도 이거 의도적 몰카 공작이다라고 하면서 사과와 관련해서 일축한 부분이 있는데 하태경 의원이 수도권 선거 망치려고 그러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수도권에서 어떤 총선 준비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저도 지역을 다녀보면요. 예. 우리 당 지지자들이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좀 빨리 매듭을 짓고 예. 당에서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현명한 해결책을 내놔야 된다. 그렇지 예. 않으면 수도권 선거가 어렵다. 예.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 지지자들이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한다기보다도 예. 오히려 이제 국민을 대신해서 이 매듭을 풀지 않으면 사실은 수도권 선거를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밑바닥에 있는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하태경 의원 또 저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가 이른바 수평적 당정 관계를 재정립한다는 측면에서도 예. 이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을 하고 나름대로 당 차원에서 한동훈식의 해법을 내놔야 된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제 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거였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초기에는 이게 몰카다라고만 규정을 했고 그 이상은 발을 더 떼지 않았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도 어제 의총에서 이건 함정 취재다, 몰카다라고만 이야기를 했고 거기서 그 선에서 대응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김경률 비대위원 등등이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간 것이 그렇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 좀 석연찮으니까 해명해야 될 부분이 있다까지 나갔기 때문에 예. 다음 단계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해명하고 사과하고 넘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대통령실이나 예. 또는 또 당과의 관계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다른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마포 을 지역구에 또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공천 시사한 것 두고 잡음이 상당한데 당장 그 김성동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이 지금은 전 당협위원장이지만 마포 을 지역구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역구 어떤 일정을 쭉 봐왔던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반발하고 있기도 하고요. 김경률 비대위원은 자신의 실수를 하면서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두 입장 듣고 다시 두 분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제2의 지성함당 김성동이 될지 모른다. 우리 지역이 제2의 마포을이 될지 모른다. 네, 또 이제 한간에 들리던 말들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네, 이런 걱정들을 당연히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거는 그 좀 뭐라고 할까 욕심, 목표 이게 너무 앞서서 그렇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급할수록 바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이런 과정이 반드시 담보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장에 그런 땀 흘리고 고생해온
이분들에 대한 당의 어떤 그 존중하는 마음, 네. 또 공명정대한 입장에서 이 과정이 이루어져야만 이제 그렇다. 제 실수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서 여기 그 지역 당협위원장이 검색해 보면 예비 후보로 등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비어 있네요. 제가 그런 정보를 드렸고 서로 보면 한동훈 위원장도 그리고 저도 예. 뭐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정치 초보잖아요. 아, 예비 후보 등록이 지금 안 돼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셨다고요? 안 돼 있으시더라고요. 지금도 안 실제로 돼 안 있긴 돼 합니다. 예,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뭐 출마 좀 외람된 표현인데 출마 의사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대통령실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더라고요. 그 실수의 한 80%는 저로부터 비롯되었고 20% 정도는 뭐 저도 남 탓을 하는 셈이긴 한데 한동훈 위원장님이 좀 그걸 검증해 보지 못한 뭐 그런 게 있지 않나. 지금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있었던 내용을 두고 좀 논란이 여태까지 계속되고 있는 건데 이제 당시에 김성동 전 당협위원장도 전혀 그런 발표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 현장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지역 일정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만 예. 김성동 당협위원장으로서는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 현장에서 본인의 지역구와 관련돼서 출마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해버리니까 안쓰럽게 바라보는 눈빛들도 좀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TPO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과 장소와 그 상황이 제가 볼 때는 그 김경률 비대위원으로서는 또 나름대로 사실은 결단을 한 겁니다. 고민 끝에 마포리란 지역을 잡아서 정청래 최고위원을 끝까지 좀 싸워서 이겨보겠다라고 결심한 건데 그 오랜 동안의 고민과 결단이 이 TPO가 맞지 않는 바람에 사실상 이상한 논란으로 좀 변질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전날인가요? 인천시당 갔을 때 또 개항을 우리 원희룡 전 장관이 하겠다고 또 극적으로 발표하면서 상당한 그 관심을 받았잖아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또 우연치 않게 또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가 마포구에서 열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포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좀 TPO에 맞지 않게 또 김성동 당협위원장이 계신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두고두고 논란이 나오는데요. 저는 잘 정리가 되고 해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마치 대통령실에서 우려한 것처럼 뭐 꽂아가지고 낙하산으로 한다라는 것에 어떤 논란거리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이른바 친윤 호소인들 그리고 용산 호소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친윤이다, 자기가 용산에서 왔다라는 그 호소인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상당히 많은 지금 예비 후보로서 지금 경선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실제로 민심을 얻고 실력이 있고 그다음에 검증이 된 사람인지를 걸러내는 장치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 친윤 호소인이나 윤심 호소인이나 용산 호소인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런 호소인들의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당에 대해서 용산에 대해서 쓴소리를 제대로 하는 분입니다. 그분을 마치 친윤 호소인, 용산 호소인의 어떤 낙하산 공천 우려와 이렇게 결합시켜서 논란이 커지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실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김경률 위원의 해명을 들어보면은 예비 후보로 등록이 안 됐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현역이나 당협위원장 하시는 분들 중에는 예비 후보 등록 안 하시는 분들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비 후보 등록하게 되면 뭐 현수막 붙일 수 있고 뭐 본인의 이름과 로고가 붙어 있는 이런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 외에는 기존 정치인들은 뭐 굳이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성동 당협위원장은 2012년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이고 김수환 전 국회의장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 지역에서는 뭐 인지도가 있는 분이라 꼭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치 초보라는 얘기가 본인도 자인했다시피 나오는 거죠. 단순히 당에 어떻게 보면 예전으로 보면 최고위원인데 비대위원 정도 되는 분이 스스로 검색해서 후보군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또 그 얘기를 비대위원장하고 얘기해서 시당 행사에서 그런 부분을 소개한다? 이게 상당히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하는 입장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단순히 이 지역만이 아니라 지금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준비하는 다른 분들이 이게 당의 공천이라는 게 공관이라는 게 이미 만들어졌는데 실제로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공관위가 아닌 비대위원들 이런 분들 간에 그냥 밀실에서 논의하면서 결정되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함을 갖게 하는 것 같고요. 오늘 바로 김성동 당협위원장의 동생 김숙향 전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장이죠. 탈당 선언하고
개혁신당 참여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분도 동작에서 또 정치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불안함이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뭐 친윤이든 아니면 이제는 친한이든 뭔가 이렇게 연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게 난 과연 이제 4년 동안 고생했는데 기회도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불안함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제2의 김성동 나오는 어떤 불안감이 있다. 지금 김성동 전 당협위원장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같은 지역에서 3회 이상 낙선한 후보자는 또 경선 득표율에서 30% 감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험지나 이런 데서 계속 그 지역 어떤 지역 일을 보면서 어떤 투표권, 그러니까 투표에 대한 어떤 좀 스킨십을 많이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좀 불편하게 들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포울 논란은 TPO 시간과 장소와 상황이 적절치 않았다는 그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지금 일부 그 지역에서 이야기하는 낙하산 공천이라는 건 친윤 호소인과 용산 호소인에 의한 낙하산 공천을 우려하는 것인데, 그것과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고민과 결단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오히려 이것이 계기가 돼서 대통령실도 어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미 우리 당에서는 공관위 1차 회의에서 공천 룰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정량화시켜서 확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정량화된 수치를 가지고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정리를 할 거라, 그리고 공천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하나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그 감점 규정이 이제 동일 지역구에서 3번 떨어진 경우에 감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험지에서는 억울하지 않느냐는 또 일종의 이제 그 이의 제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공관위 차원에서 개별 지역구와 개별 당사자를 중심으로 해서는 좀 충분히 논의를 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그것 플러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 지역의 정당 지지도가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정당 지지도보다 그 3번 떨어진 분의 개인 지지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또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그 교차 체크하면서 걸을 수 있는 장치들이 시스템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 김경률 비대위원 그 해명을 보게 되면 정치 초보여서 좀 미숙했다 이런 해명도 있었고, 그 뒤에 이야기를 보게 되면 본인의 실수도 80%고 한동훈 위원장 크로스체크 안 한 20%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을 위한 해명입니까? 김경률 위원을 위한 해명입니까? 그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TPO의 부적절성에 대한 저는 우회적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겠죠.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이니까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간 상황에서 그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해서 사실은 그 부분을 그 마포 그 지역에 있었던 서울시당 신년 인사에서 공개적으로 할 만한 것이었느냐라는 것에 대한 좀 아쉬움을 토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저도 8대2 뭐 대충 비중이 맞을 것 같긴 해요.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본인이 회계사다 보니까 약간 수치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근데 아까 방송에서 보셨다시피 약간 뭐 본인 책임만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셔갖고 아직 정치권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사과를 할 때 그렇게 단서를 다루면 이렇게 방송 주제가 된다라는 걸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정청래 의원이 어떤 입장을 낼지가 이제 언론계에서도 많이 주목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본인은 못 나오고 이제 남을 버리는 카드 이제 희생양으로 삼아서 비겁하다 이런 비판을 했거든요. 이 비판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뭐 물론 경선을 통해서 나와야겠지만 이 마포을에서 그 정청래 의원이 국민의힘 상대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크게 큰 확률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그동안의 마포을에서의 민주당 지지도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민주당한테는 수도권에선 유리한 지역인 건 맞죠. 그다음에 현역 의원의 프리미엄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요. 정청래 의원이 뭐 중앙 정치에서 가끔은 강성 발언을 내지만 지역에서는 상당히 주민 친화적으로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갑자기 전략공천 온 분이 상대에서 뒤집으려면 뭔가 이 다른 변수들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개인기로 극복할 수 없는 여야 간의 지지도가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는 이상 사실 현실적으로 뭐 사실 김경률 비대위원 입장에서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나름 이제 수석 최고위원인데 이 정치 초보하고 선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꺼내서 대립각을 만들고 싶은 건데. 뭐 하태경 의원도 아니고 김경률 비대위원 입장이라면 정청래 의원은 조금 뭐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제 피스
후에 처음으로 기자들과 이제 간담회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한동훈 위원장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비판해왔던 그 586 용퇴론에 대한 거부감 드러내기도 했었고요. 이번 총선 목표에 대해서 과반 151석 제시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이제 그 피습 당시에 같이 현장에 있던 기자들과 뭐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는 것인데요. 이러저러하게 이제 사후에 전원으로 알려진 내용에 비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86 용퇴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586 용퇴론이 운동했다고 해서 그만두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김한기 의원도 계십니다만 민주당 내에서 586 기득권 그 선배 세대들이 좀 길을 터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상당한 주장이 있는데 그건 당신 운동했으니까 그만두세라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건 예.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들이 1980년대 군사 독재하에서 운동을 해서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건 다 인정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용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죠. 하나는 그 80년대 군사 독재에서 운동했던 그 시대의 사고방식에 갇혀 있다는 구태의연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0년 전에 이 정세, 30년 전에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30년 전에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30년 전에 북한관 이런 거에 그대로 동굴에 갇혀 있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분들한테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벌써 386으로 시작해서 지금 686을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30년을 한 겁니다. 이미 민주당 내 주류 세력으로 계속 기득권 카르텔 형성해서 자기들만의 지역구를 3선, 4선, 5선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는 좀 길을 터달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운동했다고 쫓아낸다는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가 이 본말을 완전히 와전시킨 저는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151석 총선 목표를 내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1당이 목표인가 아니면 과반이 목표인가에 대한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이견이 있었는데 뭐 대표가 명확하게 목표 제시를 했고 사실 뭐 많은 의원들이 일단 우리 단독으로 과반은 돼야 된다. 그래야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뭐 당내 주류의 얘기를 전달하신 것 같고요. 586 용태로는 이게 김근식 이제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람마다 역할이 좀 다르고 어떻게 보면 과거에 그대로 이제 갖고 있던 뭐 주적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비판의 여지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당에서 나오는 586 용태로는 그렇게 구분 없이 그냥 586 출신의 정치인들은 다 정치권에서 이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확대돼서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586이 아닌 입장에서 민주당에서 정치를 해보니까 사실 586이 당의 실세가 아니에요. 외부가 보이는 것, 외부에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586이 뭐 당을 장악하고 이게 아닌 게 일단 기본적으로 당대표부터 586 운동권 출신이 아니고 과거에 이제 586의 상징이었던 분이 송영길 당대표 지금 뭐 출마할 수 없게 됐고 탈당하셨고 우상호 의원 불출마했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몇 분 남아있지 않고 그분들이 뭐 당내에서 본인들이 대학교 때 갖고 있던 대북관이라든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념을 뭐 후배들한테 계속 뭐 설파거나 전혀 이러지 않고 오히려 당내에서는 내가 예전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의정 생활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이런 변화를 했다라는 얘기들 후배들한테 줄을 때가 있어서 오히려 저희들이 586 정치인만이 아니라 지금의 50대, 60대들의 정서를 이해하는 데 나름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좀 사람별로 나눠서 판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당내에서 이런 부분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자객 공천이나 적격 심사 논란과 관련해서 과연 어떤 입장 밝힐 것이냐 이런 부분도 궁금했었는데 자객 공천 관련해서는 왜 그 공정하게 경쟁 붙이는지 자격 공천인지 모르겠다. 뭐 적격 심사와 관련해서 혹은 소위 이제 친명계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는 친명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지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나오는 게 국민참여공천제. 이거 이제 여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또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의원들 입장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건 룰만 정확하게 집행이 되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뭐 강성 지지층이 많다 하더라도 뭐 지지층의 지지를 못 받고 정치를 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거니까요. 그건 스스로 극복해야 되는 문제고 저희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최근에 공천 룰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정해졌는데 아니 그걸 지금 정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당이고 올해 전통적인 보수 정당인데 이게 상당히 사전에 정해져서 그거에 맞춰서 시험 공부가 범위가 정해지고 그거에 따라서 정치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그 말은
우리도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혹시 저희가 한 2016년 정도부터는 계속 룰이 비슷하게 유지를 해왔는데 갑자기 공관위에서 뭔가 세부적인 룰을 제시하면서 공천 방식, 경선 방식을 바꾸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당원 50, 국민 50대로만 가면 강성 지지층이 얼마든 그거를 극복해내는 것 자체가 정치인의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현역 의원들이 소위 비명계 의원들도 그 룰이 적용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지,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지도부한테 책임을 묻거나 그러지는 않을 분위기입니다. 요즘 이런 민주당 내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물론 민주당이 구조적으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너무 많이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곳곳에 현역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에 새롭게 정치적으로 도전해 볼 사람들은 현역이 있는 곳에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현역 중에서 조금 그 지지세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몰릴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공교롭게 비명 지역구의 친명 자객이라고 하는 분들이 친명팔이나 친명을 호소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공천 룰에 따라서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그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잘못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 대표적인 비명 지역구에 이른바 친명이라고 하는 대표적 인사들이 가서 1대1로 자객 역할을 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당원들이든 일반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든 간에 이 비명 지역구에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랑 친한, 또 이재명 대표를 보위하고 옹이하는 데 열정적인 사람들을 친명 자격으로 해서 가는 모양새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좀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공정한 경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이 부분이 그 비명계에서도 비판했던 것처럼 이른바 개딸 전체주의를 용인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 친명이 더 많이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걸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이경천 부대변인이나 현근택 대변인이나 강의원 전 한총련 의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공천에서 떨어진 게 아니죠. 적격 심사를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통과를 하려다가 언론에 의해서 공개되면서 논란에 대해서 결국 민심에 밀려서 그만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자기 친명에 있는 사람들이 더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직 공천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지나친 저는 경각부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재명 대표 오늘 아침에 그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 또 심상치 않은 발언을 하기도 해서 이 부분 듣고 다시 두 분 어떤 의견이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고, 우리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입니다.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정치를 합니다만 북한 전문가 아닙니까? 저 발언을 보고 무의식 속에 이재명 대표의 이 북한에 대한 인식이 좀 잘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이죠? 저 공개 발언이 아닙니까? 공개 발언이고 이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북한이란 말도 사실은 굉장히 좀 어색하고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북한이란 말 잘 쓰지 않습니다. 그 더 웃긴 것은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주석 선대인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의 노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석의 노력이. 그러니까 선대라는 표현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만 북한 내에서 사용할 때 선대 수령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김일성, 김정일을 표현할 때 선대 수령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선대에서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서 선대인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정말 북한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북한의 굉장히 친화적인, 말을 좀 심하게 하면 친북적인 무의식이 저 공개석상에서 발언에서 튀어나온 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웃긴 것은 그 내용입니다. 김정은한테 도발을 멈추라고 주문하면서 아니 우리 선대의 김일성, 김정일 주석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애써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뭡니까? 그러면 김일성, 김정일 선대 주석 당시에는 잘했는데 당신이 지금 미사일 도발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핵 개발하고 미사일 도발하는 게 김일성, 김정일 때 안 했습니까? 김정은 때 한 겁니까? 저는 이 인식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오히려 핵 개발, 핵 집주, 핵 무력 완성, 핵무기는요. 김일성 때 시작해서 김정일 때 완성해서 지금 김정은이 폭주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선대 주석인 김일성, 김정일 때의 노력을 폄훼하지 않도록 도발을 중단해달라. 이 이야기를 어떻게 납득할 수 있죠? 예. 전 정말 이해되지 않는 무의식의 친북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운동권도 아니고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데 예. 제가 들을 때 그냥 상식적인 얘기였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표현, 선대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뭐 북한에서 쓰는 표현이라고 하는 건 너무 과장된 것 같고 그냥 이거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과거 이제 선대의 노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 설마 독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그냥 문맥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두 분 여쭤봐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어제 그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식 있었는데 여기서 전주 지역구를 둔 진보당 강성여 의원이 행사장 들렀다가 그 끌려나가는 일이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 영상이 있으면 영상을 잠시 보고 바로 두 분의 의견 짧게 여쭙겠습니다. 사진을 맡은 제2 전주방송 유진수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024년 2월 18일 참으로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제2 전주 2024년 1월 18일 참으로 역사적인 날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대통령실은 위해 행위다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양쪽 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른바 네. 이제 정치의 과잉이라는 측면이 있었고 그것이 야기한 저는 경호의 과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강성희 의원이 이제 진보당 의원이고 물론 정치적 존재나 자기 당의 어떤 입장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큰 행사라는 건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출범식이에요. 그럼 좋은 자리거든요. 거기 대통령이 지나가면서 기관장이나 국회의원 인사하는 것은 의례적인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게 상식입니다. 거기에서 작정한 듯이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외치면서 대통령이 웃으면서 지나갔잖아요. 웃으면서 지나갔으면 멈추는 게 맞죠. 예. 뒤에서 또 소리를 지르니까 아마 한 것 같은데 저는 강성희 의원의 정치의 과잉의식이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렇다고 또 경호원들이 저렇게까지 입을 막고 사진을 들고 갈 건 뭐가 있습니까? 경호의 과잉도 저는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만구 의원은 어떤 얘기죠? 아니요,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치더라도 언제부터 우리나라 경호처가 이렇게 정치인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졌겠습니까? 이거는 과도한 의존이 가져온 참사고 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명확한 위반이라고 봅니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인데 이건 아니고 명확하게 이건 법에서 정해진 경호원의 업무를 넘어선 직권남용에 해당되고 이건 해당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문제다. 강성희 의원의 부적절한 행동과 그걸로 인해서 이 경호처의 잘못된 부분을 동일하게 동급에서 놓을 부분은 아니고 이거는 정치인의 행위는 국민들이 비판하고 평가하면 되는 일인데 이런 식으로 정치인만이 아니라 국민이라도 대통령 뒤에다 대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끌어내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정치권에서 크게 문제를 삼고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 운영위를 열어서 대통령 경호실의 행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루겠다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 서울에는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눈비가 계속되는 지역도 있는데요. 지금도 강원 영동에는 눈이, 또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전남 해안의 비는 오후부터 잦아들겠지만 밤부터는 경북 동해안에 눈비가 시작되겠고요. 제주도에는 비가, 또 영동에는 눈이 모레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에는 최고 40cm 이상의 폭설이, 그밖에 동해안 지역에도 15cm 이상의 큰 눈이 예보됐는데요. 특히 내일 오후부터 눈이 강하게 내릴 것으로 보여서 현재 강원 산간 지역에만 내려진 대설특보가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장기간 많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점검과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예년보다 높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8도, 광주와 대구 10도 보이겠고요. 주말과 휴일에도 강수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절기 대한인 내일 남해안에서 시작된 비가 전국 곳곳으로 확대하겠는데요. 서울 등 일부 수도권에는 빗방울만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